1923년 경성, 밤하늘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좁은 골목길에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정무영은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고 천천히 불을 붙였죠. 불빛이 그의 날카로운 눈매를 스쳐 지나갑니다. 총독부 경무국 소속 형사로서 오늘 밤에도 그는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의열단의 폭탄 거래 현장을 기습 단속하는 일이었어요. 정무영은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 시간을 확인합니다. 11시 50분, 약속된 시간까지 10분 남았군요. 그는 시계를 다시 넣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런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질문이 맴돌았어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과연 옳은 곳인가? 하지만 그런 고민은 언제나 그랬듯 순식간에 목구멍 아래로 삼켰습니다. 골목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3명의 남자가 조심스럽게 걸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은 작은 나무 상자를 품에 안고 있었죠. 정무영은 숨을 고르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수상한 남자들이 약속 장소로 보이는 허름한 창고에 들어가자 그는 무전기로 신호를 보냈어요. 지금이다. 총성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정무영은 권총을 꺼내 들고 창고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불빛이 번쩍이며 경찰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죠. 의열단원들은 저항했지만 준비된 기습에 여럿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이상했어요. 정보에 따르면 오늘 거래에는 의열단의 핵심 인물이 나타날 예정이었는데 그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발 놓쳤군. 정무영의 입에서 낮은 욕설이 새어나왔어요. 그는 체포된 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지만 원하던 인물은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이튿날 아침 정무영은 경무국 사무실에서 일본인 상관 다카하시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다카하시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죠. 1923년 경성, 밤하늘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좁은 골목길에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정무영은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고 천천히 불을 붙였죠. 불빛이 그의 날카로운 눈매를 스쳐 지나갑니다. 총독부 경무국 소속 형사로서 오늘 밤에도 그는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의열단의 폭탄 거래 현장을 기습 단속하는 일이었어요. 정무영은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 시간을 확인합니다. 11시 50분, 약속된 시간까지 10분 남았군요. 그는 시계를 다시 넣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런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질문이 맴돌았어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과연 옳은 곳인가? 하지만 그런 고민은 언제나 그랬듯 순식간에 목구멍 아래로 삼켰습니다. 골목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3명의 남자가 조심스럽게 걸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은 작은 나무 상자를 품에 안고 있었죠. 정무영은 숨을 고르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수상한 남자들이 약속 장소로 보이는 허름한 창고에 들어가자 그는 무전기로 신호를 보냈어요. 지금이다. 총성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정무영은 권총을 꺼내 들고 창고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불빛이 번쩍이며 경찰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죠. 의열단원들은 저항했지만 준비된 기습에 여럿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이상했어요. 정보에 따르면 오늘 거래에는 의열단의 핵심 인물이 나타날 예정이었는데 그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발 놓쳤군. 정무영의 입에서 낮은 욕설이 새어나왔어요. 그는 체포된 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지만 원하던 인물은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이튿날 아침 정무영은 경무국 사무실에서 일본인 상관 다카하시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다카하시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죠. 어젯밤 일 들었다. 핵심은 놓쳤지만 폭탄은 확보했으니 괜찮아. 하지만 좀 더 큰 물고기가 필요하다. 정 형사, 다카하시는 서류 한 장을 정무영에게 밀어 넣었어요.
그 안에는 의열단의 조직도와 함께 새로운 임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의열단 내부에 잠입해 그들의 폭탄 공급 루트를 밝혀내라는 것이었죠. 내 동족이지. 그래서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정 형사. 정무영은 말없이 담배를 꺼내 피웠습니다. 눈빛은 냉정했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불편하게 쿡쿡 쑤셨어요. 그는 일제의 개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 그 다음에는 출세를 위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서 있는 위치가 모호하게 느껴졌죠. 밀정. 그것이 정무영의 새로운 임무였습니다. 조선인의 얼굴로 조선인의 마음을 속이는 일이었어요. 그는 서류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경성의 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 도시에선 누구도 온전히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누가 더 어둠을 잘 견디는가의 싸움일 뿐이었죠. 정무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확고했어요. 이미 선택한 길,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으니까요. 정무영은 의열단과 접선하기 위해 며칠간 준비했습니다. 경무국에서 빼돌린 정보로 의열단의 하부 조직원들이 모이는 다방을 알아냈죠. 만석정이라는 이름의 그곳은 언뜻 보기엔 평범한 다방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독립에 대한 열망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어요. 정무영은 간첩 행세를 위해 일제에 불만이 많은 상인으로 위장했습니다. 그는 다방에 들어서며 주변을 살폈어요. 담배 연기 사이로 여러 테이블에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손님이군요. 다방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미소 지으며 다가왔어요. 정무영은 약속된 암호를 말했습니다. 봄날의 꽃은 언제나 아름답지만 가을의 단풍이 더 깊은 빛을 내죠. 여주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부드러워졌어요. 그녀는 정무영을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3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죠. 모두 젊은 나이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보고 겪은 듯 했어요. 여기 박상철 씨라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오신 분이랍니다. 여주인이 정무영을 소개했습니다. 박상철은 정무영이 준비한 가명이었죠. 그는 공손하게 머리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그런데 그때 방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무영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믿을 수 없는 얼굴이었죠. 윤태식. 과거 정무영과 함께 학도병을 도망쳤던 동생 같은 친구였습니다. 둘은 10년도 더 전에 헤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정무영은 윤태식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윤태식도 정무영을 알아보았어요. 그의 눈이 순간 크게 떠졌다가 이내 경계의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형, 설마 당신이냐? 정무영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잘 지냈나? 이런 데서 또 볼 줄이야.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둘 사이에 긴장을 느끼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윤태식이 먼저 말을 이었어요. 박상철, 가명이로군. 내 옛 친구지. 학창시절 알던 사이야. 그의 말투는 가볍게 들렸지만 눈빛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무영은 능숙하게 상황을 받아쳤어요. 그래, 오랜만이다. 세상 참 좁군. 회의는 이내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는 폭탄 공급선 확보와 다음 작전에 관한 것이었죠. 정무영은 귀를 기울이며 필요한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어요. 하지만 한쪽 눈으로는 계속해서 윤태식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회의 내내 자신을 주시하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윤태식은 정무영에게 따로 말을 걸었어요. 이야기 좀 하지. 옛 친구끼리. 두 사람은 다방에서 나와 한적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침묵이 이어졌어요. 10년이란 세월이 둘 사이에 놓여 있었죠. 베이징에서 왔다고?
진짜 이름도 박상철이 아니겠지? 윤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무영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넌 어때? 의열단이라 많이 변했구나. 윤태식은 잠시 정무영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형은 어디 편이야? 지금 정무영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대답했어요. 나라, 조국, 그딴 게 뭔지 이젠 잘 모르겠다. 윤태식의 눈이 슬픔으로 젖었습니다. 난 아직 기억해. 형이 책상 밑에 숨겨놓고 읽던 독립신문. 나 그거 아직도 갖고 있어. 정무영의 눈이 흔들렸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그는 자신이 밀정임을 숨기기 위해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조직에도 속하지 않아. 그저 살아남으려 할 뿐이야. 윤태식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살아남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야, 형.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정무영은 말없이 담배만 빨았습니다. 윤태식의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그는 표정을 감추었어요. 임무가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와 그의 마음을 흔들었죠. 둘이 헤어질 때 윤태식은 정무영의 어깨를 잡았어요. 다시 만나서 기쁘다, 형. 다음에 또 보자.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무영은 그날 밤 자신의 거처로 돌아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자신과 윤태식이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18살 때의 모습이었죠. 두 사람 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미래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정무영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서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에 대해 깊이 고민했죠. 다음 며칠 동안 정무영은 의열단 모임에 꾸준히 참석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조직 내부에 스며들었죠. 겉으로는 독립에 대한 열망을 품은 애국자를 연기했지만 속으로는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어요. 경무국에 전달할 정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무영의 마음속에는 점점 혼란이 커져갔어요. 윤태식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과거의 기억들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함께 꿈꾸었던 조국의 미래, 그리고 일제의 압박에 몰래 독립신문을 읽던 순간들. 이런 기억은 정무영이 오랫동안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것들이었죠. 어느 저녁 윤태식은 정무영을 한강변으로 데려갔습니다. 강물은 어둠 속에서 검게 빛났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형, 그때 우리가 도망쳤을 때 난 끝까지 가려 했어. 형이 잡아 끌지만 않았어도. 윤태식의 목소리는 술기운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살짝 떨렸어요. 정무영은 술잔을 비우고 대답했습니다. 살아야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죽어서 영웅 되는 거 나에겐 사치였어. 윤태식은 쓴웃음을 지었죠. 그래서 형은 살아남았고 난 이렇게 됐군. 정무영은 윤태식을 곁눈질로 바라보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 이마의 상처, 그리고 항상 경계하는 듯한 눈빛. 이것들은 모두 지난 10년간의 투쟁이 남긴 흔적이었죠. 가끔 생각해. 우리가 그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정무영의 말에 윤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가 중요하지. 그 순간 정무영은 자신과 윤태식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느꼈어요. 윤태식은 확고한 신념 속에 살고 있었지만 정무영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무영은 집으로 돌아와 벽에 걸린 부모님의 흑백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일본군의 무자비한 수색 과정에서 저항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한 부모님이었습니다. 정무영은 어린 나이에 그 장면을 목격했죠. 그 후로
그는 복수를 꿈꾸었지만 현실은 그를 일본에게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정무영의 속삭임은 적막한 방 안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그는 다시 18살이 되어 윤태식과 함께 들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무영은 다카하시를 만났어요. 일주일간 수집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의열단의 일부 계획과 인원 구성에 대해 보고했지만 윤태식에 관한 정보는 의도적으로 누락했어요. 정 형사,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다카하시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무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핵심 정보에는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경계가 심해서요. 다카하시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정무영을 살폈지만 더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새로운 지시를 내렸어요. 다음 주에 의열단이 폭탄 공급선과 만난다는 정보가 있다. 그 자리에 반드시 참석해서 공급처를 알아내야 해. 정무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 정보를 윤태식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면 계속해서 밀정 역할을 해야 할까? 며칠 후 정무영은 윤태식과 다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경성 외곽의 한 주막에서 술을 마셨어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죠. 형, 솔직히 말해봐. 베이징에서 정말 온 거야? 윤태식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무영은 잠시 당황했어요. 그는 술잔을 들어 시간을 벌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해? 윤태식은 정무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요즘 내부에 밀정이 있다는 소문이 돌아. 나는 형을 의심하고 싶지 않아. 정무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윤태식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진실과 거짓을 적절히 섞어 대답했어요. 나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여기저기 몸을 의탁하는 사람일 뿐이야. 베이징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지금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윤태식은 한참 동안 정무영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알았어. 난 형을 믿어. 그 말을 들은 정무영의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윤태식의 신뢰를 저버리는 자신이 갑자기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술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날 밤 정무영은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쪽으론 배신자, 한쪽으론 위선자. 대체 난 지금 누구 편이지? 그의 마음속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어요. 그리고 그 갈등은 곧 그를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갈림길로 이끌 예정이었습니다. 정무영의 내적 갈등이 깊어지던 그때 의열단 내부에서는 중대한 작전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간도 지역으로의 대규모 폭탄 운송 계획이었어요. 이 작전은 의열단이 그동안 준비해온 가장 큰 규모의 행동이었죠. 동북 지역 일본군 시설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윤태식은 이 작전의 핵심 책임자였어요. 그는 정무영을 점차 신뢰하게 되어 작전의 일부 내용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정무영은 이 정보를 들으며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경무국에 이 정보를 전달한다면 의열단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이고 윤태식을 포함한 많은 동지들이 체포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정무영은 다카하시의 사무실에 호출되었어요. 다카하시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정 형사, 최근 의열단의 대규모 작전이 준비 중이라는 정보가 들어왔어. 알고 있나? 정무영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준비 중인 것 같긴 하지만 다카하시는 책상 위에 놓인 담배갑을 열어 담배 한 개비를 꺼냈습니다. 그는 불을 붙이며 천천히 말했어요. 내 다른 정보원에 따르면 자네가
꽤 가까워진 그 윤태식이라는 자가 이 작전의 총책임자라고 하더군. 그는 전부를 알고 있을 거야. 정무영의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다카하시가 다른 정보원을 통해 이미 상당한 정보를 입수했다는 사실이 그를 긴장시켰어요. 다카하시는 연기를 내뿜으며 명령했습니다. 윤태식을 제거하라. 그가 없으면 작전도 흐지부지 될 것이다. 정무영의 눈이 커졌어요. 제거요? 그래, 죽여. 그것이 자네의 임무다. 정무영은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어요. 윤태식을 배신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임무를 저버릴 것인가. 그는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한 채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를 죽이기 전에 작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다카하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사흘을 주지. 그때까지 모든 정보를 입수하고 그를 처리해. 사무실을 나선 정무영은 길가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윤태식을 배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거부한다면 자신의 목숨도 위험해질 것이 분명했죠. 정무영은 그날 밤 술을 마시며 고민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 측에 일부 정보만 전달하기로 한 것이죠. 작전의 전체 내용을 알리지 않고 일부 시간과 경로만 조작해 알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면 작전 자체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무영의 이중 플레이의 시작이었어요. 그는 위험한 줄타기를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본 경찰의 밀정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의열단을 돕는 자로서 다음 날 정무영은 윤태식을 찾아갔어요. 그는 작전에 더 깊이 관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태식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결국 정무영에게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어요. 형, 우리는 이틀 후에 간도로 떠날 거야. 총 3개의 팀으로 나눠서 이동해. 열차를 이용하지. 각 팀은 폭탄의 일부를 나눠 운반할 거고. 정무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정보를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더 이상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태식아, 내가 선발대로 가서 미리 답사하는 게 어떨까? 내가 베이징 루트를 잘 알거든. 윤태식은 잠시 고민하더니 동의했어요. 좋아. 하지만 혼자 가는 건 위험해. 내가 한 명을 붙여주지. 정무영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작전 경로의 일부를 조정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다카하시에게는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무영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손거울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난 지금 누구 편이지? 거울 속 그의 눈에는 깊은 혼란이 있었어요. 그는 이제 두 세계 사이에서 위태롭게 균형을 잡고 있었습니다. 배신자도 영웅도 아닌 그 어딘가에 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로. 다음 날 아침 정무영은 다카하시에게 조작된 정보를 전달했어요. 작전 날짜를 하루 늦게, 경로는 실제와 다르게 알렸습니다. 다카하시는 그 정보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좋아. 이 정보로 충분해. 작전 당일에 모든 루트를 봉쇄할 것이다. 정무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고 그 결과는 어느 쪽으로든 자신에게 치명적일 수 있었어요. 작전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정무영은 선발대로 먼저 출발했고 윤태식이 보낸 동료 한 명이 그와 함께했어요. 정무영은 다카하시에게 전달한 거짓 정보 덕분에 일본군이 엉뚱한 곳을 감시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무영과 동료는 안주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의열 단원들과 합류할 예정이었죠. 역 주변은 평소보다 일본 헌병의 수가 많아 보이지 않았어요. 정무영의 계획이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형님, 우리 숙소로 먼저 가시죠. 동료의 말에 정무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역에서 멀지 않은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밤을 보내고 다음날 본대와 만날 계획이었죠. 여관 방에 들어선 정무영은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서서히 어둠이 내려앉는 거리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눈이 커졌어요. 거리 모퉁이에서 익숙한 얼굴을 본 것 같았습니다. 다카하시의 부하 중 한 명이었죠. 잠시 나갔다 오겠네. 정무영은 동료에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는 자신이 본 인물을 찾아 거리를 뒤졌습니다. 결국 골목 한켠에서 그를 발견했어요. 확실히 다카하시의 부하였습니다. 정무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카하시가 그의 거짓 정보를 의심했던 것일까? 아니면 별도의 정보원이 있는 것일까? 어떤 이유든 일본 경찰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위험한 징조였습니다. 정무영은 서둘러 여관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동료에게 상황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어요. 그의 동료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방 안에는 다카하시가 서 있었습니다. 정 형사, 왜 이리 놀란 표정이지? 내가 여기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나? 다카하시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어요. 정무영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다카하시님, 제가 드린 정보는 다카하시가 손을 들어 정무영의 말을 막았어요. 거짓 정보였지. 난 처음부터 내가 이중 스파이 노름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정무영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카하시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며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걱정 마라. 난 내가 그렇게 할 줄 알고 있었으니까. 사실 그건 내 계획의 일부였어. 정무영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의열단에 접근하게 한 것 자체가 내 진짜 목적이었어. 너를 미끼로 더 큰 물고기를 낚으려 한 거지. 내가 거짓 정보를 주는 순간 난 내가 배신했다는 걸 확신했다. 다카하시의 말에 정무영은 망연자실했어요. 그는 처음부터 다카하시의 함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윤태식과 다른 의열 단원들은 이미 함정에 빠졌다. 내가 준 거짓 정보 덕분에 그들은 더 방심했으니까. 정무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의 시도는 오히려 윤태식을 더 위험에 빠뜨린 셈이었습니다. 다카하시는 권총을 꺼내 정무영에게 겨누었어요.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배신자는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지. 그 순간 창밖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다카하시의 주의가 잠시 분산된 틈을 타 정무영은 재빨리 몸을 날려 그를 덮쳤어요.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역시 한국인은 끝까지 믿을 수 없어. 다카하시의 고함과 함께 총성이 울렸어요. 하지만 총알은 정무영이 아닌 다카하시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무영은 몸싸움 중에 권총의 방향을 돌려놓은 것이었죠. 다카하시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정무영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천천히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정무영은 숨을 헐떡이며 상황을 파악했어요. 이미 일본군이 의열단을 추적 중이라면 윤태식은 큰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방을 나섰어요. 거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여기저기서 총성이 들렸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있었어요. 정무영은 역으로 향했습니다. 윤태식이 도착할 기차를 막아야 했어요. 역에 도착했을 때 정무영은 이미 상황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플랫폼에는 체포된 의열 단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서 정무영은 윤태식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윤태식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일본 헌병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정무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이해, 형, 윤태식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정무영은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그는 다카하시를 죽였지만 결국 윤태식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무영은 안주역 근처의 숲속에 숨었습니다. 그는 이제 일본 경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다카하시를 죽인 살인자이자 배신자라는 두 개의 딱지가 그에게 붙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떨며 다음 행동을 고민했어요. 윤태식과 다른 의열 단원들은 일본군에 체포되어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정무영은 그들이 어디로 이송되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성찰했습니다. 난 누구지? 밀정? 배신자? 아니면 독립군? 정무영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그와 윤태식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한 것이었죠. 이제 그는 윤태식을 구하고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행동해야 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정무영은 조심스럽게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는 일본군 순찰을 피해 다닐 수 있는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그는 역 근처 다방으로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어요. 다방 주인은 일본군이 체포한 의열 단원들을 경성으로 이송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무영은 경성으로 가는 기차를 타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일본군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변장을 해야 했죠.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수염을 붙이고 농부의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기차 안에서 정무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았습니다. 그가 처음 일본 경찰에 발을 들인 것은 순전히 생존을 위해서였어요. 부모님이 죽고 혼자 남겨진 그에게 선택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일본 경찰이 되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편안함과 안정에 익숙해졌고 자신의 본래 정체성을 잊어갔어요. 윤태식과의 재회는 그의 삶에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양심과 애국심이 다시 깨어난 것이죠. 하지만 이제 와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기차가 경성역에 도착했을 때 정무영은 조심스럽게 내렸어요. 역 주변에는 평소보다 일본 헌병들이 더 많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시선을 피해 골목길로 사라졌어요. 정무영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경무국 본부 근처였습니다. 그는 예전 동료들의 행동 패턴을 알고 있었기에 의열 단원들이 어디에 구금되어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마도 경무국 지하 감옥이거나 서대문 형무소일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무영은 경무국 뒷골목에 숨어 건물을 감시했어요. 그는 예전 동료인 김순경을 발견했습니다. 김순경은 정무영과 친했던 사람이었죠. 정무영은 모험을 감수하고 그에게 접근하기로 결심했어요. 김순경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정 형사, 당신은 지금 수배 중이야. 정무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의열 단원들 어디 있지? 김순경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서대문 형무소, 내일 아침에 특별 신문이 있을 예정이야. 그중 몇 명은 처형될 거야. 정무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윤태식도 포함됐나?
김순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주범이니까. 정무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그는 김순경에게 부탁했습니다. 도와줘. 마지막으로 한 번만. 김순경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정무영에게 서대문 형무소의 도면과 교대 시간표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것밖에 못 해주겠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 정무영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는 이제 윤태식을 구할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정무영은 과거 자신이 체포하지 않고 풀어준 의열 단원 중 한 명을 찾아갔어요. 그는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경계가 있었지만 결국 몇몇 의열 단원들이 그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어요. 왜 우리를 도우려는 거지? 넌 밀정 아니었어? 의열 단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정무영은 진실을 말했어요. 난 밀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윤태식의 친구일 뿐이야. 그리고 내 과거의 죄를 조금이나마 씻고 싶어. 그날 밤 정무영과 의열 단원들은 서대문 형무소 공격 계획을 세웠어요. 그것은 무모한 계획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윤태식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새벽녘 정무영은 잠시 휴식을 취하며 내일의 작전을 생각했어요. 그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의 마지막 임무가 될 것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느껴보지 못한 확신과 평화가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끝난다. 정무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꿈속에서는 어린 시절의 윤태식이 그를 향해 웃고 있었어요. 이튿날 새벽 정무영은 의열 단원들과 함께 서대문 형무소 근처에 잠복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어요. 김순경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윤태식을 포함한 의열 단원들은 오전 8시에 신문실로 이송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이동 과정에서 혼란을 일으켜 윤태식을 탈출시키는 것이 목표였어요. 정무영은 예전에 경무국 형사로 일할 때의 경험을 살려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형무소 주변의 전력선을 끊어 일시적인 정전을 일으키고 그 혼란 속에서 윤태식을 탈출시킬 예정이었어요. 모두 준비됐나? 정무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열 단원들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 모두 이 작전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공 확률은 매우 낮았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7시 55분에 전력선을 끊는다. 그때 나는 안으로 들어가겠다. 정무영은 마지막으로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일본 헌병 복장으로 변장했어요. 이 변장으로 그는 형무소 내부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7시 55분이 되었어요. 의열 단원 중 한 명이 전력선을 끊었습니다. 순간 형무소 전체가 어둠에 잠겼어요. 정무영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무소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혼란스러웠어요. 간수들은 서둘러 등불을 찾고 있었고 죄수들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정무영은 김순경이 알려준 경로를 따라 깊숙이 들어갔어요. 그는 윤태식이 있을 특별구금실을 향해 달렸습니다. 마침내 그 방 앞에 도달했을 때 정무영은 문 앞에 서 있는 2명의 일본 헌병을 발견했어요. 그는 자신이 새로운 명령을 가져왔다고 속였습니다. 긴급 명령이다. 죄수들을 즉시 후문으로 이송하라. 헌병들은 잠시 의심했지만 어둠 속에서 정무영의 위조된 신분증과 당당한 태도에 속아 넘어갔어요. 그들이 문을 열자 정무영은 재빨리 행동했습니다. 그는 두 헌병을 제압하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는 윤태식과 다른 2명의 의열 단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하게 고문당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특히 윤태식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부어올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고 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어요. 태식아, 정무영의 목소리에 윤태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부어오른 눈이 정무영을 향했어요. 형, 정말 형이야? 윤태식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약했습니다. 정무영은 서둘러 그의 족쇄를 풀었어요. 나다. 널 구하러 왔어. 윤태식은 약하게 웃었습니다. 형이 날 구하러 오다니 꿈인가? 정무영은 윤태식을 부축해 일으켰어요. 다른 의열 단원들도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왔어요. 하지만 그때 멀리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자. 시간이 없어. 정무영은 윤태식을 부축한 채 미리 계획해둔 탈출로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들은 형무소의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세탁실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밖으로 통하는 비상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탁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일본 헌병들과 마주치고 말았어요. 그들은 이미 탈출로를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함정이었어. 정무영은 순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계획을 일본군에게 알린 것이었어요. 아마도 김순경이었을 것입니다. 일본 헌병들이 총을 겨누었습니다. 정무영은 재빨리 윤태식을 뒤로 밀어넣고 자신이 앞에 나섰어요. 놓쳐버렸군. 정 형사. 헌병대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무영은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이제 끝이다. 너희 모두 사형이다. 헌병대장의 말에 정무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순간 밖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어요. 의열 단원들이 준비한 추가 작전이었습니다. 폭발로 인한 혼란 속에서 정무영은 주머니에서 수류탄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의열 단원들이 그에게 준 마지막 무기였어요. 윤태식, 너희는 저 문으로 나가. 내가 시간을 벌 테니. 윤태식은 정무영의 의도를 알아차렸어요. 안 돼, 형. 같이 가야 해. 하지만 정무영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는 윤태식의 어깨를 잡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내 죄를 씻을 기회를 줘. 윤태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무영은 마지막으로 윤태식의 어깨를 쥐고는 그를 출구 쪽으로 밀었습니다. 윤태식과 다른 의열 단원들이 출구로 달려가는 동안 정무영은 헌병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그는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았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인사다. 폭발이 세탁실을 뒤덮었어요. 정무영의 몸이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그는 마침내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밀정도 배신자도 아닌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폭발 속에서 정무영의 마지막 생각은 어린 시절 윤태식과 함께 뛰놀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순수했고 세상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태식아, 잘 가라. 폭발 이후 윤태식과 나머지 의열 단원들은 가까스로 서대문 형무소를 탈출했습니다. 그들은 미리 준비해둔 은신처로 피신했어요. 윤태식은 정무영의 희생을 목격한 충격으로 며칠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원망, 슬픔, 그리고 깊은 존경. 일주일 후 윤태식은 의열단의 남은 동지들과 함께 새로운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그것은 정무영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어요. 일제의 고위 관리들이 탑승할 예정인 열차를 폭파하는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정무영 형의 뜻을 이어서 윤태식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젊고 이상에 불타는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동지의 희생을 경험한 더욱 냉철하고 결연한 지도자였죠. 작전 날짜는 10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정무영이 목숨을 바쳐 구해낸 정보 덕분에 의열단은 일본의 감시망을 피해 폭탄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윤태식은 직접 폭탄 설치팀을 이끌기로 했습니다. 작전 전날 밤 윤태식은 정무영의 유품을 정리했어요. 정무영이 남긴 일기장과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그 안에는 정무영의 내적 갈등과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밀정? 배신자? 조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 때로는 내 자신도 알 수 없다. 윤태식은 일기를 읽으며 정무영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는 단순한 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대의 비극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던 한 인간이었죠. 형, 이제 알겠어요. 형의 마음을. 윤태식은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의 작전을 위해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10월 15일 작전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윤태식과 의열 단원들은 만주로 향하는 열차에 탑승했어요. 그들의 계획은 국경을 지나기 직전 열차의 주요 객실 아래에 폭탄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하고 의열 단원들은 각자 맡은 위치로 흩어졌어요. 윤태식은 폭탄이 든 가방을 들고 열차 객실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는 창밖으로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어요. 열차를 따라오는 일본군 차량들이 보였습니다. 함정이야. 윤태식은 순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그들의 계획을 또다시 일본군에게 알린 것이었어요. 그는 서둘러 동료들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열차는 일본군에 의해 포위되고 있었어요. 열차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췄습니다. 일본 헌병들이 열차에 올라타기 시작했어요. 윤태식은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가방 속의 폭탄을 확인했어요. 이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뒤쪽 객실로 대피해. 윤태식은 동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는 폭탄을 든 채 맨 앞 객실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일본 고위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단순했어요. 폭탄을 터뜨려 적어도 몇몇 고위 간부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객실에 도착한 윤태식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에는 놀랍게도 한 명의 일본인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이었어요. 오래 기다렸다. 윤태식. 경무국장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마치 윤태식의 방문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윤태식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들은 항상 한 발 앞서 있군요. 경무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조직 안에 우리 사람이 있으니까. 윤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다른 밀정이 있었군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시간은 이미 흐르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알겠지만 이 가방 안에는 폭탄이 있어요. 곧 터질 겁니다. 경무국장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는 윤태식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런 선택을 할 줄 알았다. 정무영과 마찬가지로. 윤태식은 정무영의 이름을 듣자 가슴이 아팠어요. 정무영 형은 당신들의 밀정이 아니었어. 그는 진정한 조선인이었어. 경무국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결국엔 그랬지. 하지만 너무 늦게 깨달은 거야. 윤태식의 눈에 결의가 빛났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형은 자신의 선택을 했고 나도 내 선택을 할 거예요. 폭탄의 초읽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열차 밖에서는 일본군이 객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윤태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만주의 넓은 들판이 보였어요. 자유의 땅이었지만 그에게는 이제 닿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정무영 형, 이제 제가 갈게요. 윤태식은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는 폭탄을 단단히 안았어요. 경무국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폭발이 열차를 뒤덮었어요. 윤태식의 눈앞에 정무영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거 두 사람이 함께 꿈꾸었던 자유로운 조국의 모습도 보였어요. 형, 우리는 결국 같은 길을 걸었네요. 윤태식의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폭발로 인해 열차의 앞부분이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하지만 의열단원 몇몇은 그 혼란 속에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윤태식과 정무영의 이야기를 간직한 채 독립운동을 계속해 나갔어요. 몇 년 후 한 무명의 작가가 그림자 속의 조국이라는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밀정이었던 한 남자가 어떻게 진정한 애국자로 거듭났는지, 그리고 그의 친구가 어떻게 그 뜻을 이어받았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소설은 일제에 의해 즉시 금서가 되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몰래 읽히며 독립에 대한 열망을 키웠습니다. 정무영과 윤태식의 진짜 이름과 정확한 행적은 역사 속에 묻혔지만 그들의 정신만은 살아남았어요. 그들은 한 시대의 비극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신념을 지켜낸 두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는 밀정에서 애국자로, 다른 하나는 혁명가에서 순교자로 변모한 이야기였죠. 역사는 때로 그림자 속에 감춰진 진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 속에서도 빛나는 영혼들이 있었어요. 정무영과 윤태식처럼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선 이름 없는 영웅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